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F 전략적으로 지금 주한미군은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좀 감축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군 위주로 주한미군이 이제 남아만 있을 거고 육군은 이제 싹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산 땅에 있었던 F-15, F-16 그 전투기가 지금 오산 국군 기지로 다 옮겨갔고요. 얼마 전에 군산 땅에 이제 있어야 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F-35가 전략적 수용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어서 이제 항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F-35의 핵탄두를 나눌 수 있는 그 레이더 기능까지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중국을 타격하려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건 중국을 위시로 한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일정 정도 그 부분을 감당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저희 나라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는데 그 생각을 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있는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인데 왜 정 박사님은 오랜 기도를 하라 하지만 이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통일은 쌍방간의 줄 관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북조선의 그런 어떤 입장이 지금 얘기하는 수령체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통일 오랜기도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왜 반대하시는지 여쭈십시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우리 평통위원장님 계신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결정은 평통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기장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러이러한 오해받을 수 있는 쌍방관계에서 안 그래도 지금 최저치를 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볼 고민을 해보시자는 제안 정도였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예 그렇습니다. 불상 문제는 심각한데요. 뭐부터 주한미군이 감축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전쟁 위험이 더 늘어납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지상군 감축인데 결국은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실제로 걔네들이 그러니까 조선의 남침을 원래는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그러니까 유사시에 중국 발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1의 브런슨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했어요. 뒤집어진 지도 보셨죠?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불치 항모라는 거예요. 항공모함이래. 뭐예요,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은 비행기 띄우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 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항공모함 시대죠. 그러니까 일본은 후방기지예요. 최전방은 군산이 되는 군산. 그러면 유사시에 이런 하여튼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에 이거 일본의 실존적인 문제다 하여튼 개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쨌든 인기를 끌었는지 이번에 또 총선에서 합성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대만 유사시 어떻게 되냐면은 대만 유사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바로 중국은 평택과 군산을 뭘로 보겠어요? 웨이야가 다 그쪽을 보고 있는데, 그 길을 뭘로 보겠냐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게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르시는 이게
주한미군 지금 이게 미군이 이게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한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빼간다는 게 걔들의 유연성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걔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한미연합군을 빼가려고 한다. 한미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막아야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쨌거나 지금 발전의 부분인 한중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를 위해서 기상이 나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시죠. 서울의 정원준 목사입니다. 평화통일위원회 발제인데 지금 정대일 박사님은 평화통일위원회에서 통일은 빼자. 그거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게 이제 남북의 관계가 조한의 관계로 바꿔서 적대도 두 국가로를 내세웠으니 이제 통일은 물 건너갔고 이룰 수 없는 꿈 가지고 혼자 딴짓하지 말고 현실 직시하고 평화나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듣는데 이해는 가는 면이 있지만 지금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건 그러니까 적대도 두 국가가 됐으니까 수교를 해서 이제 평화 체제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다른 나라와 달리 원래 오랫동안 이제 같은 나라였고 지금도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수교화돼서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두 나라 국민들이 여권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하면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게 그냥 두 국가가 아무 일 안 일어나겠느냐? 그게 통일로 나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왜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지 세상에 그렇게 단정하시지 마시고 하여간 그게 현실이지만 이게 남녀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게 제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또 다 듣고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 분당 하나로 제안해 주시면 농담입니다. 저 0%로 봅니다. 0%로 봅니다. 통일의 가능성이 0%, 그러니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0%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저한테 어떤 뭐 믿음이 없는 자여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0%입니다. 근데 그 뒷단은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앞에 불이 발등이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뒷단은 이야기 안 했는데 국가 간 수교를 해서 평화적 관계로 수교가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은 매입이 있을 수 있다면은 국가 간 통합은 있을 수 있어요.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 과제와 국가 통합이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수행 주체도 다르고요, 경로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네? 다 다르다고. 근데 어쨌든 그 경로는 어쨌든 이게 사례가 저기 많지도 않고 하여튼 그거는 이게 결국은 이 적대 관계가 이게 마음까지도 이게 저기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상대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이게 수교를 맺는 거는 행정 국가가 외교 정치이면 적이 되지만 그 마음에 쌓여 있는 불신과 증오와 원함. 얘들 이런 애들이 지금 가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중앙대교 교양박물관에서 그거 이거 한국 놈들 아주 그냥 대한민국들 이 나쁜 원수들 이렇게 교육받은 얘들이 계속 클 거 아니에요, 얘들이. 우리가 수교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교육받으면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세대. 그러니까 제가 먼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쓰고 사는 이 실종 과제
적대 요괴만 제기를 했고, 아마 그 기로는 국가 통합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단정을 짓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성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남북 해외가 힘을 합쳐 8천만이 그러한 방식, 정치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족 간의 쌍방과제로서의 통일은 시효를 다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신교회 정례학회 총무 황영수 목사입니다. 우선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은 최근 뉴스에서 보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엔을 통한 어떻게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과거에도 보면 길거리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변화한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는 패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물론 말씀하신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언제든 북한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세계교회랑 같이 연대하면서 그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의견을 함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평화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위원회잖아요. 평화와 통일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월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만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목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월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작년에 함께 만든 화해와 평화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일구는 일꾼들을 만들 것인가, 평화의 영성 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되고 폭력적인 문화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기장 많은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평화의 일꾼들을 만든다라는 역할들을 하는 것,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 120% 동의 드리는 말씀이시고요. 뭐 따로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 하고,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린 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평화 감수성, 평화 연성을 회복해야 되고, 너무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한번 선조를 딱 봤을 때 이건 폭력이다. 세상에 이런 폭력적인 조항이 어딨냐 라고 바로 느끼고 할 수 있는 감수성 함께 필요하다. 그게 무슨 이렇게 뭐 정치적인 뭐 수교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 깊은 내면에서 평화에 대한 그 감수성, 역지사지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 감수성, 그 영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평화를 위한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자. 좋습니다. 그 세계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너무 박사님 충분히 계시지만 세계교회와 함께 한국교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평화를 한반도의 이 두 적대적 교정국 관계에 있는 이 적대적 국가 관계를 어떻게 평화로 이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느냐. 평화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크게 갈등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세계교회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일치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연대하고 노력하는 건 너무 옳고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슨 칠공화국이니 개헌이니 하는 그 과정에서도 같이 서로 이해를 구하고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뭐냐면은 그거는 이게 일단은 조선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인도적 지원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들고 나오지 말아라고 했어요. 응? 그래서 이때까지 다 막은 거예요. 미국도 하는 걸 막았지만 조선에서 막았다고요. 서로 안 주고 안 받은 거예요. 막 조선이 받으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막아가는 거 이때까지 못 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트럼프가 이제 폰을 쓰니까 갖다 주면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안 받고 있었다고. 안 받아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메리트가 별로, 그리고 이 러시아가 아까 그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4위예요. 5위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1위예요. 중국.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협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그죠? 자원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이 있는데, 그죠? 이 다각세계 질서라고 있잖아요. 그 판을 잘하는데, 굳이 트럼프가 그 인도적 지원 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과 멀어지면서 미국과 가까워질 국제적 실학적,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실현시킬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미 관계를 경색시키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쪽에 붙는 것이 유리해요. 국익을 위해서. 조선의 국익을 위해서. 정확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다각화 세계 질서라는 세계적인 판의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묵은 오해를 풀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구심력이 조중러 사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인도주의적인 조치, 이런 단발성, 일회성 그런 걸 가지고 이 판을 다시 재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예, 또 말씀하시죠. 예, 서울로의 홍명호 목사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논평에 가까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주제 대신에 이제 평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조 수교라는 차원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공감하면서도 발제물을 보면은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방금도 답변하시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방금 답변도 그렇고, 발제문에서도 그렇고, 한반도라고 일단 표현하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독자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자적 행위자의 가능성이 부정된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원법 폐지라든가 헌법 3조 폐지라든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가원법은 정치 사상의 자유에서 폐지되어야 하고 헌법 3조도 현실을 대면해서 현실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국제적인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이 부정된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러한 정책이 실행이 된다고 해서 목표로서인 한조 수교로 어떻게 나갈 수 있다는 건지 그 중간 단계가 좀 많이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이걸 보고서 아주 북조선이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아예 병합해버릴 것까지를 헌법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이 과제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본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한국헌법의 3조를 넘어서는 폭력적인 발상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적대적 부관계는 현실적으로 북조선이 노골화시키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전제역으로 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는 가능성도 북조선이 적어도 한국에 비해서 어차피 바지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은 구입받고 있으니까 북조선이 현실적으로 그런 전쟁 가능성은 촉발할 현실적인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그런 가능성으로 오히려 부각시키는 꼴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몇 개나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국제 상황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문화 체제라는 인재 정책관이나 탈라치와 운운하는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를 수용하시는 거나 그런 거는 연구자 활동가로서의 어떠한 정세관 소신의 문제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타국의 수도를 공격하고 침공하는 명백한 전쟁을 두고 특수군사작전 운운하는 특수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개인적 정세관이나 소신의 문제로 차치할 수 없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런 왜곡이 기장의 교단의 공식성을 띠는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했던 그 부분에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바예요. 특수군사 작전이랄지, 비나치와 비무장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중립화, 그런 내용들 다 러시아의 주장이고, 제가 그래서 밝히는 게 살짝 언급했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인권 참상, 그 다음에 전쟁의 실상, 성격,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로한 명분으로 시작한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서 수행 주체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절대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를 100% 인정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독자 전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성격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 행위자, 주체적인 행위자가 간절히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이 헌법 3조예요. 헌법 3조가 있으니까 헌법 3조가 있으면 대한민국 전쟁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쟁 상태를 헌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이 대한민국을 북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줄 주한미군이 반드시 요청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잠입해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에 동조하는 이 간첩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헌법 3조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군사주권을 미국으로부터 회수하고 회복해서 실질적인 행위 주체자가 되지 않으면 말씀하셨듯이 수교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갔으면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인용문에서 점령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 한반도의 이 적대적인 교제국 관계를 조장하고 실질적인 적대 행동에 나서려고 하는 게 이제 조선인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제가 또 조선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 있지는 않은데요. 29페이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맥락이 그렇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볼트처럼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점령, 중정, 수복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쟁 당사국 간에는 상대방을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거죠. 그걸 목적으로 또 벌어질 게 전면전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맥락은 뭐냐면은, 우리로서는 전혀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없지만 강요할 때라고 하는 게 저기에 문맥에 돼 있어요. 문맥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게 여러 저기를 보면은 언론 보도를 들어가든지 실제로 그 조선이 한국이 독자적으로도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그걸 매우 염두에 많이 두고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 때. 그러니까 도발을 할 수, 그러니까 이제 장벽을 쌓았거든요.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콘크리트 장벽을 남쪽에서 쌓았다고 그렇게 욕을 해놓고 자기들이 장벽을 쌓았어요. 남쪽에 전차가 밀고 들어올까봐. 하여튼 대전차 방역을 쌓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대적 교전, 지금 현재 교전 관계예요. 전쟁이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평화보다 갑자기 개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쟁 상태예요. 전쟁 안 끝났잖아요. 전쟁 상태예요, 지금 전쟁 상태라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어느 주체관에 쌍방이 지금 교전국 관계에 있어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누가 먼저 도발하고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더 도발을 의도가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쟁 교전국 관계를 빨리 종식시키고 평화의 관계를 전환하고 한중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평화로운 두 관계, 정상 관계, 정상 관계를 일단 만드는 것은 우리 실존적인 대한민국의 실존적인 과제이자 한국교회의 기장의 실존적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분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대일 박사님께서 이제 통일 관련된 거 이제 공유해 주시면 잘 보고 있는 성원학교의 조용원 목사라고 합니다. 발제자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제자께서는 이제 주체 사상을 북한의 국가 종교로 보고 신학적 연구와 대화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나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있었던 선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이랄지 통일 이론을 폐기한다든지 아니면 주체 연호들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사회가 더 이상은 김일성식 주체 사상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지금 보여준다고 봅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장의 대응과 연구 대상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텍스트로만 남아있는 주체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현재나 앞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조선의 실체를 좀 파악하는데 얼마나 유효할까라는 좀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현재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식 이데올로기, 통치 이데올로기를 살아있는 국가 종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론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게 워딩을 그냥 이렇게 막 앞으로 달 수가 없어가지고,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얘가 최고 나오는 85년. 어쨌든, 주체 사상이 대하여 나오고, 옛날 사상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두 개 구호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라는 게 구호예요. 그 지금의 그 북이 추구하고 있는 지도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예요. 그게 지금의 북이 말하고 있는, 그죠? 조선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지도사상이에요. 지도사상인데, 그것까지 통칭해가지고 주체사상이 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주체사상이 어느 순간에 픽스되어 있는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아까 우리 조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까지 통틀어서. 예전에 우리가 성문사상 처음 나왔을 때, 성문사상과 주체사상을 이게 별개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선이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다가 이제 김정일은 성문사상을 이제 지도사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북한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조선에서 말하는가 하면은 성문사상 또한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인데 기본적인 것을 관통하는 것을 주체사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80년대에 형성된 그 사상을 말하는 거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베리에이션을 거치고 있는 성문사상이랄지 김일성주의랄지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주의까지,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도 자기 사상이라고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통칭할 때에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하자고 하는 것은 후자의 의미고요. 당연히 그게 무슨 역사적으로는 그 옛날 거 연구하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가장 절실한 연구 대상은 콘템파로리한 지금 살아있는, 그죠? 지금 있는 북의 사상. 이 1차적인, 그죠? 제가 되고 지금 있는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변천 과정을 겪어왔다 할지, 강조점이 바뀌었다 할지, 그 각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00% 동의합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네, 정대일 박사님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부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토론과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단 정책에 감사드리고 또 프로세션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